우크라이나가 깊숙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잔인한 메시지가 푸틴에게 전달되었고 이는 러시아 대통령이 원치 않는 말입니다. 러시아는 몰락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와 그 너머에서 러시아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후방을 산산조각 내고 전선을 마비시키며 러시아가 가진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잔혹한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거리 타격이 시작되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이용해 2026년을 러시아가 지금까지 가장 큰 손실을 입는 해로 만들고 있습니다. 푸틴이 메시지를 원한다면 마자르버즈는 4월 16일 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감당 못할 새 전략을 갖췄다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너희는 벌레야, 끝났어 라고 마자르버즈가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엔진 예열 중이야. 안전벨트매. 곧 목구멍 끝까지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크렘린궁 전체에 충격을 줄 만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러시아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점령지의 러시아 장비와 기반 시설을 겨냥한 밤샘 공격 직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4월 16일로 넘어가는 밤,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의제에는 도네츠크, 크림반도, 러시아 본토 등 16개 군사 목표가 포함됐으며 이는 봄 공세를 개시하려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선정됐습니다. 곧 자세히 다루겠지만 목록에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관련 방공 시스템, 유류 저장소는 파괴됐고 흑해함대의 물류시설도 파괴됐습니다. 러시아 소유이면서 사정거리 내에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밤새 이를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세를 바꾸기 위해 중거리 드론으로 공격을 감행했고 이 드론은 게임 체인저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세가 바뀌고 있으며 영상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도네츠크와 크림반도에서 악명 높은 아조프 제1군단, 이 주요 물류시설 위로 FPV 드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안톤 게로셴코가 X에 올린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시점을 볼 수 있습니다. 고화질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점령된 도네츠크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러시아 물류시설을 겨냥합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드론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며 차량 행렬, 장갑차, 병력 직결지, 그리고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계속 진격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물류 네트워크를 타격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이제 적진 깊숙이까지 들어가고 아주 정확하게 멀리까지 날아가서 러시아가 봄 공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핵심 보급로에서 적의 차량 행렬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마자르버드 부대는 6분 분량의 영상을 추가로 공유하며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상이 트럭과 병력뿐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변함없습니다. 점령지 깊은 곳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계속 목표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공세를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을 러시아 방공망이 거의 보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방공망이 제거해야 할 무기들에 의해 오히려 대규모로 파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길이 번지고 건물이 불타 사라집니다. 러시아 것이면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계속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크라이나가 개조하고 완벽하게 다룰 수 있게 된 드론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4월 16일 밤사이 벌어진 공습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4월 16일 푸틴의 진짜 적은 그의 군대에 16개의 산산조각난 표적을 남겨주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도네츠크에 집중합니다. 요새 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봄공세의 대상인 도네츠크는 푸틴이 그 어떤 지역보다도 탐내는 우크라이나의 지역입니다. 광물이 풍부하고 오랫동안 푸틴이 러시아의 정당한 영토라고 주장해온 도네츠크는 전쟁에서 평화가 선언되기 위해 푸틴이 내세운 최대주의적 요구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양보하지 않고 러시아는 그 땅을 얻으려 희생하고 있습니다. 4월 8일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점령한 1제곱킬로미터마다 316명의 병력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숫자는 우크라이나가 4월 16일에 정점에 달한 중거리 타격 전략을 실행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마자르버즈가 공유한 영상에서 우리가 본 도네츠크의 타격 목표 중에는 러시아가 점령한 보다나 정착지에 배치한 오싹 방공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가장 위험한 드론 전문가로 특별히 창설된 러시아의 루비콘 부대도 겨냥했습니다. 루비콘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드론 전쟁의 달인이 되고자 합니다. 4월 16일 우크라이나가 히르나의 무인 항공기 시설을 타격했으며 이곳이 루비콘의 드론 보관소와 작업장으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군 제1독립센터가 주도했으며 이들의 성과는 러시아 드론 전략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을 공격하며 역량을 드러낸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러시아의 악몽 같은 밤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도네츠크에서 방공 시스템과 드론 부대가 불타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도 강하게 자주 공격했습니다. 2014년부터 러시아에 의해 불법적으로 합병된 크림반도는 한때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어떤 무기의 사정거리에서도 벗어나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반도인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흑해를 건너 우크라이나 본토로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킬 수 있는 집결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4년간의 전쟁을 거치며 우크라이나는 강해졌고 신무기를 개발해 러시아가 중요시하던 흑해 항로를 차단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전함 3분의 1을 잃고 크림반도 주요 항구에서 철수했습니다. 4월 16일 우크라이나는 다시 한번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 표적들은 반도 전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이 더 무너졌습니다. 마자르 버즈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미사일 시스템 배치기지 2곳을 파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로 발사하는 공중무기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스칸다르 미사일 격추에 점점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4월 15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스칸다르 미사일 3발을 1시간도 안 돼 무력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푸틴이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값비싼 방공 미사일로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격추하기보다 발사 원점을 타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크림반도에서 우리가 목격한 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탄도미사일을 쏘는 데 쓰는 기지들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습니다. 기지들이 파괴되면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미사일 발사 선택지가 줄어 우크라이나가 대응하기 쉬운 공습으로 이어집니다. 학살 뒤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항상 전략적입니다. 이런 공격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방공망을 오랜 기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4월 16일 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스칸데르 기지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페오도시아에 있는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과 마지리아에 있는 흑해함대의 잔존 세력이 사용하는 탄약고도 파괴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에 대응해 사용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이 하나 줄었고 이미 우크라이나의 작전으로 전술적으로 무력화된 함대가 사용할 수 있는 탄약도 더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4월 16일 미사일, 방공 시스템, 탄약이 파괴됐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주요 자원도 노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도의 석유 저장소를 파괴해 석유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 이야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저희는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맥락을 전합니다. 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414여단 9대대는 크림반도 공격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힐보키 야루와 옥타브리스카 두 곳의 유류 저장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석유와 연료를 병력에게 이동시키거나 러시아 전쟁기계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 저장소 공격은 발트해 지역의 러시아 석유 인프라에 대한 추가 공격에 해당하며 그 지역은 몇 주째 불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발트해 인프라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석유 저장소 화재 이틀 뒤 우크라이나가 레닌그라드 지역의 비소츠크 항구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석유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 의지할 곳이 없어 보입니다. 후속 공격에 대해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는 4월 16일 이후에도 러시아의 석유 저장소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월 18일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일련의 폭발이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을 강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공격을 피해 도망치기 전까지 주둔하던 곳입니다. 이제 이 도시의 석유 저장소들이 우크라이나의 표적이 되었고 드론 공격으로 하나가 불탔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우크라이나식 더블탭입니다. 강하게 한 번 공격한 후 같은 목표를 재공격합니다. 이는 푸틴에게 러시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는 노력이 효과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면 항상 참혹한 결과를 남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벌인 연속적인 공격만으로도 흑해함대에 충분한 피해를 입혔는데 마지막 공격에서는 함대가 사용하던 탄약고까지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밤은 흑해함대에 좋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이미 세바스토폴에서 쫓겨난 그 함대는 자신들을 움직이게 할 연료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하려던 무기까지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해상 우위를 무너뜨릴 드론을 갖고 있는데 굳이 해군이 필요할까요? 점령지 러시아군 지휘부는 이미 매우 지쳤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계속 목표를 명중시켰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군사자산이 파괴된 뒤 한숨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푸틴이 봄 공세에서 노리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인 자포리자에서 점령지인 바하티브카에 위치한 북함 1 방공 시스템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패턴을 압니다. 방공부대가 파괴됐다는 건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려는 목표를 지키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포리자에서 추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북함 1이 제거되면서 우크라이나는 공격에 필요한 안전한 공중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의 점령 지역에서는요. 4월 16일 우크라이나의 남은 목표는 도네츠크나 크림반도 외 지역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방 투합사 근처 어딘가에 있는 군사 목표물을 겨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지휘관 로베르트 브로브디는 이 공격을 보고할 당시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는 작전의 세부 내용은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작전 성과를 정확히 확인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러시아에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의 투합사 드론 공격으로 그 지역의 정유소가 흑해에서도 보일 정도로 화산처럼 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석유 대기업 로즈네프가 소유한 이 시설은 러시아 전체에서 10대 정유소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유소의 연료 탱크를 타격했고 크라스노다르 지방 주지사 바뉴민 콘드라티예프는 모든 피해가 드론 파편 때문이라는 전형적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파편 때문이겠죠. 바뉴민 1200만 톤의 석유 제품을 생산하고 러시아 전체 석유 수출의 최대 10%를 차지하는 정유소 전체에 퍼진 대형 화재를 일으킨 건 그냥 금속 조각들이었죠. 러시아 말을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드론 파편이 다시 타격한 곳입니다. 진정거림은 제쳐두고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직격탄이었고 러시아에겐 24시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메시지를 보냈고 대규모 파괴를 가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는 추가 공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러시아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중심 타격 전략을 이번 새로운 작전으로 더욱 발전시켰다는 점입니다. 점령 지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예상하지 않았던 목표들도 타격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중심 타격 작전의 새로운 전략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중거리 타격 시대가 시작되면서 러시아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브로브디는 이 모든 타격이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체계군대에는 최근에 신설된 종심 타격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는 곡가치 목표를 겨냥한 장거리 타격 수단을 통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브로브디가 우르마이단 프레스를 통해 주장했으며 우리는 이 센터가 여러 부대가 4월 16일에 있었던 16번의 타격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센터에 대해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브로브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다음 공격에 대비할 비밀을 공개할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4월 16일의 일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 중 대부분 기간 갖지 못했던 중거리 타격 능력 개발의 직접적 결과라는 점입니다. 푸틴이 침공한 후 우크라이나는 항상 드론 개발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단거리 드론은 전선의 필수품이 되어 지상전 양상을 영원히 바꿨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혁신에 이어 종심 타격 드론을 개발하여 이제 러시아 영토 수백 마일 깊숙이까지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중거리 타격 드론이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단거리 드론은 거리 제한이 있었고 장거리 드론은 우크라이나 점령지 목표물에 쓰기엔 너무 귀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략에는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공백이 메워졌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우크라이나가 2025년 초부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하며 300km 범위 목표를 타격할 중거리 작전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휘소, 창고, 방공 시스템, 미사일 단지가 이번 작전의 주요 타겟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4월 16일에 우리가 본 것은 우연히도 그 목표 목록과 일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보다 저렴하면서도 러시아의 근접 후방에 적절한 수준의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중거리 드론을 만드는 데 열중해 왔습니다. 지난 1년 정도가 전환점이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는 정확히 하루에 한 번씩 총 365회의 중거리 타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공격 절반이 점령지 러시아 방공망에 집중됐습니다. 이제 2026년 4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본 것은 약 1년 전 시작된 중거리 전략격화입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공격 중 절반과 최근 공격에서 여러 차례가 러시아의 방공망을 겨냥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점령 지역에 있는 러시아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방어망을 약화시키기 위해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작전입니다. 방공 시스템이 무력화될 때마다 더 중요한 목표인 석유 저장소, 드론 허브, 탄약 저장고 등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이 목표물들이 공격받는 건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전략을 신중히 쓰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수년간 개발되어 왔고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이는 끔찍한 소식입니다. 이는 이미 많은 러시아 병력이 소모된 살상구역이 더 확장됐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초 러시아 군대는 여전히 걱정할 것이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가득한 살상구역은 전선에서 최대 50km까지 뻗어 있었고 러시아 보병들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공격하기 위해 자기 병사들의 훼손된 시체로 가득한 지옥 같은 풍경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중거리 드론 등장으로 살상구역이 3배로 확대됐습니다. 이제 후방 병력까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상구역에 도달하기 전 제거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대응하지 못하는 다층 드론 방어 전략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끝이 없고 이제 푸틴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연구소 ISW에 4월 17일 전장 보고서에 따르면 푸틴의 전쟁을 위해 러시아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희생의 규모에 대해 러시아 내에서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ISW는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 기관인 전 러시아 여론조사 센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푸틴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은 3월 2일부터 8일까지의 주와 4월 6일부터 12일까지의 주 사이에 72.9%에서 66.7%로 하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4월 16일 애한일 이후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정유 공장이 불타는 투합세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목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작전은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선 뒤 자산 제거는 러시아 전면 공격 약화를 의미하며 성과가 약해질수록 사상자는 더 늘어납니다. 이는 크렘린이 러시아 국민을 더 많이 고기 분쇄기 속으로 내몰게 만듭니다. 4년간의 전투로 러시아 국민들은 지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략의 강점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차지하겠다는 야망에 눈이 멀어 이미 자국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러시아 국민이 될지도 모릅니다.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 기관들은 러시아 국민들이 점점 분노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크렘린궁에 유리하게 조작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력을 더 많이 파괴할수록 불만은 커질 것이고 푸틴은 러시아 내부에서 또 다른 싸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싸움은 푸틴이 이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푸틴이 전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거리 작전과 다른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대규모 영토를 해방시켰고 러시아의 봄 공세를 급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푸틴의 2026년 대계획, 이 주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저희 영상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고 러시아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최신 드론 공격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